십자군은 승리감에 취해 눈이 돌아 이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으로 패주하던 누르아딘의 병력은 매복병과 더불어 돌변해 십자군에게 맹공을 가했으니 의심하고 있던 살라딘 군이 너무나도 놀라며 당하기를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모두행 사세를 중심으로 그야말로 하나로 뭉친 수백 기의 기사단의 돌격은 살라딘의 진열 정중앙을 돌파해내 1099년 3년간의 1차 십자군 전쟁의 승리로 에데사 백국, 안티오키아 공국, 트리폴리 백장령, 예루살렘 왕국까지 4개의 기독교 십자군 국가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유달리 십자군이 득출나서였다기보다 이슬람의 혼란이 극에 달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군이 출정했던 유럽도 국가 단위의 중앙 집권 체제는 없었지만 교황이라는 커다란 종교적 구심점이 있었다면 이슬람 진영은 그야말로 사부노열, 역시 중앙 집권 체제 따위 없이 부족들별로 칼리프라 불린 군주들이 각자 도시를 지배하는 형태였죠. 때문에 십자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직접 피해를 받지 않으면 주변 도시들을 돕지 않고 서로 눈치를 보며 방관했습니다. 내가 자리를 비우면 옆 도시에서 쳐들어올 수도 있었으니까요. 여기에 더해 이집트 쪽의 시아파와 십자군 주변의 수니파의 극심한 갈등까지 자리하고 있었으니 하나의 특출난 지도자도 없고 구심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1120년대에 들며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모술에서 이슬람 쪽에도 걸출한 리더가 한 명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아마드 앗딘 장기였습니다. 장기는 셀주크 투르크족에게 신임을 얻어 총독의 자리에 있으면서 대력을 키우며 1127년 주변국이었던 알레포를 공격하고 승리하면서 영토를 늘려나가니 이슬람 세계의 다른 도시 국가들과 그 규모가 달랐고 신흥강자로 부상하며 십자군 국가들에겐 최대의 숙적으로 분류되게 됐습니다. 야심가였던 장기는 1130년 부유한 대도시였던 다마스쿠스를 공격하기에 이르렀고 다마스쿠스는 이후엔 아이러니하게 반대편인 십자군과 동맹을 맺고 장기의 모술과 적대적인 관계가 됐습니다. 그렇게 1131년 장기는 셀주크족의 후계자 분쟁에 휘말려 바그다드로 출발했다가 매복병에게 당하며 전투에 패배했고 목숨까지 위협받으며 티그리스 강으로 숨어들었고 그때 이 티그리트의 영주이자 구르드족의 장교였던 아이유브가 나타나 장기가 도망갈 수 있게 배를 대주었습니다. 당시 소수민족이었던 구르드족 출신 아이유브는 지략가로 이름을 떨쳤으며 그의 동생이었던 시루크는 뛰어난 용병술과 전투력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이 장기의 탈출을 도운 이유로 아이유브와 가족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본래 장기를 싫어했던 인물이었던 비후르즈는 장기를 도운 아이유브 형제를 못마땅해 했고 그러다 마침 1136년 아이유브의 동생 시루크가 시비 끝에 기독교도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고 이것을 빌미로 비후르즈는 아이유브 형제를 공직에서 끌어내리고 티그리트에서 추방까지 시켜버렸습니다. 1138년 그렇게 형제가 추방당한 쓸쓸한 날 밤 아이유브에게 장남이 태어났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후세까지 길이 남는 이슬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살라흐 아딘 유스프, 바로 살라딘이었습니다. 이후에 아이유브 형제는 장기를 찾아갔고 장기는 이들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며 이후에 장기의 둘째 아들이었던 누르아딘의 수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이유브 형제는 누르아딘의 밑에서 용맹을 떨칠 수 있었으며 곧 그의 오른팔 자리까지 꿰차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린 살라딘은 아버지와 삼촌인 시루크 곁에서 많은 전투 경험과 정치력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1144년 세력이 커질 대로 커진 장기는 에데사 백국으로 최정예 3만의 기병을 이끌고 출진하게 됐습니다. 1차 십자군 전쟁 후 약 50여 년을 평화에 찌든 시간을 보낸 에데사군은 병력도 적었으니
장기의 대군을 보고는 기겁하며 성문을 걸어 잠그고 공성전에 대비했지만 장기는 애초부터 견고하기로 소문난 에데사 성을 상대로 공성전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투석기로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면서 뒤로는 땅굴을 파면서 에데사 공략을 준비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결국 땅굴로 인해 주변 성벽이 무너져 버렸고 장기의 군대는 물밀듯이 쳐들어가게 됐으며 그렇게 에데사는 함락되게 됐습니다. 이슬람의 율법이었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에 따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날은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날이었던 크리스마스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십자군 사국 중 에데사가 무너지면서 이슬람 쪽에선 엄청난 동요가 일어납니다. 이 승리는 이슬람 진영의 십자군을 상대로 한 첫 지하드, 그러니까 성전의 승리자였으며 이로 인해 이슬람 통합의 선구자이자 리더로 추대받게 됐습니다. 반면에 십자군과 유럽에도 엄청난 충격을 불러오게 됩니다. 에데사 백국은 동로마로도 갈 수 있고 예루살렘으로도 갈 수 있는 기로에 있는 방벽이자 전략적 요충지였고 십자군 국가 중 한 곳이 무너졌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너무도 컸기에 당시 교황이었던 에우제니오 3세는 성지 구원을 전 유럽에 호소했고 선동했으며 그렇게 이번엔 1차 십자군 원정 때와는 다르게 일부 영주나 귀족들이 아닌 국가의 왕을 단위로 한 독일과 프랑스에서 십자군이 결성되기에 이릅니다. 한편 에데사 정복이라는 위대한 승리를 거둔 장기는 다음 먹잇감으로 수건이었던 다마스쿠스를 노리며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146년 9월 14일 인근의 자바르 성을 공격하다 수경지에서 장기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그의 노예들 몇이 막사로 들어와 장기가 먹다 남긴 술을 몰래 마셨고 한성깔 하던 장기는 이를 알아채고 극대노하며 노예들을 엄청나게 꾸짖으며 내가 잠에서 깨면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라고 공언했고 노예들은 두려움에 떨다 그만 자고 있던 장기를 암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어이없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뻔했던 장기는 죽게 됐고 장기의 권력은 그의 아들들 중 가장 유능했던 누르아딘에게 넘어갔으며 그로 인해 그의 군대는 다시 빠르게 안정을 찾게 됐습니다. 그렇게 유럽에선 독일에서 콘라트 3세가 십자군을 결성하고 프랑스에선 루이 7세도 십자군을 결성하게 됐습니다만 시작부터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1차 때와는 다르게 왕들 중심으로 십자군을 결성하다 보니 자존심만 세서 서로 간섭받기 싫어 병력을 합치는 게 아니라 따로 출진을 한 것이었죠. 거기에 겨울 가까이로 출진 시기까지 잘못 잡았습니다. 1147년 먼저 독일의 콘라트 3세가 먼저 출진했고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도착하게 됐지만 당시 동로마 제국은 시칠리아 왕국과 분쟁 중이었어서 여력이 없었기에 동로마 제국의 보급을 받지 못했고 해안선을 따라 진군하는 게 안전할 거라는 동로마 제국 황제 마누엘 1세의 충고도 무시한 채 식량이 떨어진 채로 그대로 1차 원정 때처럼 니케아를 거쳐 도릴라이움 협곡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룸셀주크의 메수드 1세는 아버지인 아르슬란 1세가 패배했던 그곳 도릴라이움에서 10월 25일 두 번째 도릴라이움 전투를 시작합니다. 십자군 기사들과 정면 충돌은 무리인 걸 인지하고 있던 룸셀주크군은 철저하게 원거리 군기병으로 굶주리고 지친 십자군을 기습 공격했고 기사들이 쫓아오면 거짓으로 퇴각하면서 유인하고 다시 원거리 공격을 해댔기에 오로지 정면 충돌밖에 모르는 십자군은 싸워주지 않고 멀리서 활만 쏴대는 셀주크의 원거리 군병들에게 쫓아만 가다가 각계 격파당했고 그렇게 단 한 번의 전투 독일 십자군의 무려 90%를 괴멸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콘라트 3세는 목숨만 겨우 부지한 채 되돌아갔고
이제 뒤늦게 출발한 프랑스의 루이 7세의 십자군도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도착한 루이 7세의 프랑스 십자군은 동로마 제국 황제 마누엘 1세의 충고대로 해안선 루트로 진군했지만 역시 가는 길마다 매복하며 기습하고 치고 빠지는 룸셀주크의 공격에 시달리며 많은 피해를 받고 어쨌든 안티오키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많았습니다. 애초에 2차 십자군 원정의 목적이 예루살렘의 성지순례였던 사람이 많았기에 목적을 이룬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고 1차 원정 때처럼 예루살렘 탈환이라는 확실한 목표마저 없었기에 프랑스 십자군과 예루살렘 왕국의 연합군은 누르아딘이 지휘하는 커다란 장기 왕조가 함락한 에데사 복구도 아닌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다마스쿠스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간 예루살렘 왕국과 다마스쿠스는 동맹을 맺고 누르아딘과 대립하고 있었기에 수많은 신하들이 말렸지만 성과에 눈이 멀어 다마스쿠스 침략을 결정했고 이에 당시 다마스쿠스를 이끌고 있던 무지르아딘은 그간 원수지간이었던 누르아딘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확실한 동기부여가 없는 십자군의 다마스쿠스에 대한 공성전이 1148년 7월 23일 시작됐으나 애매한 전투 끝에 누르아딘의 원군이 몰려온다는 소리를 듣고 고작 4일 만에 전투 도중 퇴각해버리기에 이르렀고 그야말로 아무 성과 없이 루이 7세는 프랑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왕국도 그나마 하나 있던 다마스쿠스라는 이슬람 동맹국도 잃게 되고 이슬람 진영만 결집시키게 만들었죠. 이렇게 허무하고 아무런 소득 없이 2차 십자군 원정은 끝나버렸고 이슬람의 영웅이 된 누르아딘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이듬해 1149년 안티오키아와 에데사 백국 잔당들과의 전투였던 이나브 전투에서 승리하며 에데사 백국의 모든 영토를 얻었고 그렇게 성전의 영웅이 된 누르아딘에게 1154년에 이르러서는 아버지 장기의 수건이었던 다마스쿠스로 누르아딘이 도착했고 다마스쿠스는 누르아딘을 보고 자발적으로 성문을 열며 그를 받아들였으니 누르아딘은 시리아의 전 지역을 통일하게 됐습니다. 이즈음 셀주크 왕조는 중앙아시아가 주 거점이었는데 거란족에 밀리면서 세력을 잃다가 멸망까지 하기에 이르니 형식상 있던 셀주크 왕족에 대한 지배까지 사라져 사실상 이슬람의 패자는 누르아딘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중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중동 지역에서 자원이 풍부한 가장 알짜배기 기름진 땅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하지만 파티마 왕조가 권력을 잡고 있던 이집트의 내부는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대립과 권력 투쟁으로 엉망진창이었죠. 그렇게 1162년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가 된 인물이 샤와르였지만 1년도 못 채우고 자기 밑에 장교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쫓겨나는 신세가 됐으니 샤와르는 친분이 있었던 누르아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신을 도와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면 많은 조공을 바치겠다고 설득했죠. 하지만 누르아딘은 주저했습니다. 이집트라는 기름진 영토 자체는 자신도 탐내는 지역이었으나 최대 적국인 십자군 국가 예루살렘 왕국과 인접해 있었기에 언제 자신들이 공격받아도 이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마침 기름진 이집트 땅을 원하던 예루살렘의 왕 아말릭 1세가 1163년 이집트를 침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래 예루살렘도 목적은 이집트를 완전히 정복하기엔 병력이 적어 침공만 해서 매년 이집트에게서 조공을 뜯어보겠다는 심산이었는데요. 어쨌든 예루살렘의 침략으로 명분이 생긴 누르아딘은 더 이상 주저없이 이집트의 샤와르에게 원군을 파견합니다.
그렇게 이집트로 누르아딘의 오른팔로 성장한 시르쿠가 파견을 가게 됐고, 그의 조카였던 20대의 청년 살라딘도 함께 숙부를 따라 이집트로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이집트가 혼란한 틈을 타 공격하며 승기를 잡았던 예루살렘 왕국은 누르아딘의 파견군이었던 시르쿠군에게 밀리며 돌아가게 됐고, 그렇게 다시 이집트의 샤와르는 자신의 권력을 되찾게 됐지만, 정작 권력을 다시 잡자 이젠 누르아딘 군이 성가신 존재가 되었으니, 아이러니하게도 몰래 예루살렘 왕국의 아말릭 1세에게 원하던 조공도 바치겠다며 동맹을 요청하니, 아말릭 1세는 원하던 바를 이루니 당연히 냉큼 이 제의를 받아들였죠. 그렇게 샤와르는 누르아딘을 배신했습니다. 그야말로 어제의 적이 오늘의 아군이 되는 형국이었죠. 그렇게 1164년 이집트와 예루살렘 왕국의 연합군은 시르쿠군을 포위하고 있었고, 힘겹게 희망 없이 간신히 버티던 시르쿠군이었는데, 바로 이때 시르쿠군의 고전 소식을 들은 누르아딘의 본진이 움직입니다. 저 멀리 이집트로 떠난 파견군을 돕진 못해도 핵심이었던 예루살렘 왕국이 빠진 틈을 타 나머지 십자군 국가들을 공략하기로 한 것이었죠. 그곳은 바로 하림이었습니다. 1164년 8월 누르아딘의 병력은 십자군과 우호적 관계였던 하림을 공격했습니다. 이 하림은 십자군의 원군을 요청했고, 이집트로 떠나 있는 예루살렘의 아말릭 1세의 빈자리를 나머지 십자군 국가 안티오키아의 보에몽 3세와 트리폴리 백장령의 레몽 3세가 모두 원군을 이끌고 와 누르아딘과 맞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은 십자군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 누르아딘이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군의 병력들이 당도하자 누르아딘은 마치 적의 병력에 압도당한 것처럼 위장하며 보위를 풀고 후퇴하기 시작했고, 십자군은 승리감에 취해 눈이 돌아 이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유리한 지형까지 십자군을 충분히 끌어들였고, 거짓으로 패주하던 누르아딘의 병력은 매복병과 더불어 돌변해 십자군에게 맹공을 가했으니, 십자군은 이곳에서 드디어 만여 명이나 학살당하며 대패를 당하게 되었고, 수장들인 보에몽 3세와 레몽 3세까지 포로로 잡혀버리게 됐습니다. 이 승리로 남아있던 3개의 십자군 국가 통치자 모두가 자리에 없게 됐고,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왕 아말릭 1세는 이집트의 시르쿠 군대를 더 몰아붙일 수 없었고, 황급히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제일 이득을 본 건 이집트의 샤와르였죠. 골칫거리 예루살렘 왕국과 피해가 컸던 시르쿠군, 그리고 살라딘도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으니까요. 그렇게 이를 바득바득 갈며 시르쿠군도 일단 후위를 기약하며 이집트를 떠나 철수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아말릭 1세는 하림 전투에서의 패배로 막대한 병력 손실에 십자군 국가들의 지휘 체계가 없어져 수습하기에 바빴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포로로 잡혀있던 레몽 3세와 포에몽 3세도 데려왔으며, 믿음이 안 가도 억지로 이집트의 샤와르와는 동맹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죠. 비옥한 이집트가 누르아딘의 손에 넘어가면 그 다음은 본인들 십자군 국가일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었죠. 그야말로 삼국지의 양상이었습니다. 한편 이집트의 샤와르의 배신에 이를 갈던 누르아딘은 병력을 다시 규합해 1167년 이집트로 2차 원정을 떠났으며, 다시 한번 시르쿠가 사령관으로 역시 조카 살라딘을 데리고 파견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국의 아말릭 1세도 이집트로 원군을 보냈고, 또다시 이집트와 예루살렘 연합군은 시르쿠군과 알렉산드리아에서 대치했으며,
또다시 지지부진. 시간은 흘렀고 1차 원정 때처럼 아무런 소득 없이 원정을 실패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나마 이미 이집트는 홀로 국가를 유지하기 위태로울 정도로 약해져 있었고 이집트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였죠. 당시 예루살렘의 수익원 상당수는 이집트의 조공이었고 이집트가 약한 지금 그들의 부유함은 예루살렘을 더욱 자극하기에 충분했으며 그렇게 또다시 아말릭 1세는 1168년 1년 만에 다시 이집트를 침공합니다. 이렇게 상황은 다시 바뀌어 이집트의 샤와르는 이번엔 다시 누르아딘에게 원군을 보내달라고 했으니 누르아딘은 십자군을 물리치고 이집트도 장악할 목적으로 다시 한번 3차 원정대를 보내게 됩니다. 역시 이번에도 시르쿠와 살라딘이 원정을 떠나게 됐으며 그렇게 이 원정에서 드디어 위대한 지도자 살라딘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68년 예루살렘 왕국의 아말릭 1세의 이집트 침공으로 이집트 샤와르에게서 원군 요청을 받은 누르아딘은 역시 이집트를 가장 잘 아는 시루쿠에게 2천의 정예 기병과 6천의 보병을 주며 3차 파병을 지시합니다. 이때 삼촌인 시루크가 다시 북한으로 살라딘을 데려가려 했습니다만 살라딘은 사실 전쟁보단 지식과 책을 더 좋아하는 인물이었고 때문에 삼촌에게 자신은 아무런 야심도 없으며 또다시 고향을 떠나 멀리 이집트로 떠나기 싫다며 따라가길 거부했지만 삼촌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고 어쩔 수 없이 살라딘은 다시금 이 원정에 동참했습니다. 허나 이때의 결정이 그의 운명을 가르게 됐죠. 시르쿠와 살라딘의 3차 원정대가 이집트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의 아말릭 1세는 이집트를 침공하고 있었고 이집트의 샤와르는 카이로로 피신하여 누르아딘의 원군이 올 때까지 십자군과 성벽에서 대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끌다 시르쿠와 살라딘의 대규모 원군이 당도하니 반대로 앞뒤로 포위되게 생긴 예루살렘 왕국 아말릭 1세는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반의 화신이자 통수의 왕이었던 이집트의 샤와르는 이번에도 어떻게든 머리를 굴려 시르쿠군을 돌려보낼 궁리를 했지만 그동안 당할 만큼 당한 시르쿠와 살라딘이 다시 당할 리 만무했죠. 이번엔 살라딘이 먼저 선수를 쳐서 들이닥쳤고 샤와르를 체포하게 됩니다. 자기 안위밖에 모르던 샤와르는 이집트 백성들에게도 미움받고 있었고 이집트인들은 누르아딘이라는 새로운 지배자를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샤와르는 참수당했고 새로운 이집트의 실권자인 재상 자리에 시르쿠가 올랐고 그렇게 시르쿠는 이집트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운명의 장난이 시작됐죠. 시르쿠가 이집트의 재상이 된 지 불과 2달 식사 중에 폭식을 하다 그만 어이없는 급사를 하게 돼버렸습니다. 이로써 이집트의 관리들은 회의 끝에 시르쿠의 부관이었던 갓 30을 넘긴 젊은 살라딘을 새로운 재상으로 임명합니다. 이집트의 관리들은 살라딘을 세상 물정 모르고 심성여린 우유부단한 인물로만 평가하고 있었기에 자신들이 뒤에서 마음껏 살라딘을 조종하겠다는 심산이었죠. 하지만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아유브에게 단련된 살라딘의 지혜와 정치력은 실로 대단 빠르게 이집트의 실권을 잡아나갔고 겉으로는 멀리 떨어진 누르아딘에게 충성을 다하는 듯 보이고 순위파였던 살라딘에게 반기를 든 이집트의 시아파이자 파티마 왕조의 반대파를 숙청하면서 힘을 키워 나아갑니다. 이에 속이 타들어간 건 다름 아닌 예루살렘 왕국의 아말릭 1세였습니다. 기름진 땅이자 조공을 바치던 이집트가 누르아딘이자 살라딘의 손에 넘어갔으니까요. 가장 우려하던 일이 일어난 것이었죠. 그렇기에 아말릭 1세는 이번엔 동로마 황제 마누엘 1세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는 동로마 황제의 조카와 결혼한 상태였고 동로마 황제 마누엘 1세도 이집트가 무너진 마당에 다음엔 십자군 국가들과 자신들 동로마 땅도 위험해질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1169년 11월 동로마군과 예루살렘 왕국의 연합군은 이집트를 다시 침공하기에 이릅니다. 동로마군은 함대로 이집트 바다를 건너고 예루살렘 왕국은 육로를 이용해 협공해서 이집트의 북부 항구인 다미에타로 협공을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호기롭게 들어온 공격이었으나 살라딘은 이런 적의 공격을 미리 알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고 다미에타의 3중 성벽과 20개가 넘는 탑들로 이루어진 방어는 엄청나게 견고했습니다. 함락은커녕 괜히 시간만 보내던 찰나 예루살렘군은 좁은 교두보를 뚫지 못하며 식량이 떨어졌고 위쪽 동로마군 쪽에선 그만 나일강이 폭우로 인해 범람하면서 재해와 질병으로 피해가 막심해지니 결국 그렇게 예루살렘 왕국의 마지막 이집트 원정도 허망하게 끝나게 되어버렸고 살라딘은 부임 초기 이집트를 방어해냈다는 것으로 자신감과 의심을 품고 있던 시민들의 신임까지 얻게 됐습니다. 이제 제대로 부유한 나라에 자리 잡은 살라딘에게 성장하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십자군은 정리하고 바티마 왕조의 시아파 잔존 세력도 소탕하며 군대도 키워 이집트 전역을 자신의 땅으로 늘려나갔습니다. 지금의 수단, 요르단, 예멘 지역 일대까지 확장하며 얻은 부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니 백성들의 신뢰까지 두터웠죠. 하지만 이렇게 그의 세력이 커지자 반대로 그에게서 신뢰를 잃은 인물이 있었으니 그건 다름 아닌 동쪽의 그의 상위 군주였던 누르아딘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이집트에서 살라딘이란 젊은 술탄이 자리 잡고 세력이 불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이를 눈치챈 살라딘은 아버지 아이유브에게 조언을 들으며 누르아딘을 기만하기로 합니다. 시간을 질질 끌며 천천히 어쨌든 누르아딘에게 조공을 바쳤고 겉으론 복종의 뜻을 계속 알렸고 영토는 늘리면서 내실을 다져나갔죠. 그리고 십자군 국가는 오히려 자신과 누르아딘의 완충 역할로 이용하기 위해 내버려뒀습니다. 1173년 누르아딘의 예루살렘 왕국 침공을 도우라는 지시에도 출진만 했다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퇴각하여 참여하지 않게 됐죠. 그렇게 의심이 쌓여 확신이 된 누르아딘은 본격적으로 이집트의 살라딘을 정벌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지만 60세가 넘은 누르아딘은 그만 노환으로 이듬해 1174년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군주의 장례를 위해 다마스쿠스에 도착한 살라딘은 대중의 환영을 받았고 누르아딘의 젊은 미망인과 결혼하여 누르아딘의 어린 아들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이제 이집트는 물론 전 이슬람 지역의 통합된 통치자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장기 왕조는 끝나고 아이유브 왕조가 시작된 것이었죠. 그리고 묘하게도 같은 해 옆나라 예루살렘 왕국도 별이 지고 탄생하게 됐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왕국의 아말릭 1세가 이질에 걸려 고열에 시달렸고 37세의 젊은 통치자는 그대로 깨어나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다수의 이집트 원정을 치르며 제대로 된 승리는 없었지만 수많은 전투 경험과 적어도 무능하진 않은 왕이었죠. 그렇게 적국 이슬람 쪽에서 살라딘이라는 거대한 세력을 얻은 통치자가 나타났을 때 예루살렘 왕국 아말릭 1세에겐 일남 일녀가 있었는데 시빌라라는 딸과 보두행 4세가 있었고 그렇게 불과 13살의 소년이었던 보두행 4세가 예루살렘 왕국의 7대 왕으로 그의 삼촌이었던 레몽 3세의 당분간 섭정 아래 즉위하게 됐습니다. 보두행 4세는 아직 너무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 자질은 정말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용모가 뛰어났고 전쟁보단 학문에 대한 열망이 엄청났던 인물로
뛰어난 지성과 남의 충고도 받아들일 줄 아는 성품에 판단력까지 갖춘 왕의 자질을 타고난 인물. 아말릭 1세도 자신의 총명한 아들을 보고 기대가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혹하게도 신은 그에게 모든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보두행 4세가 9살이 됐을 때 친구들과 놀다가 그만 서로 손을 핥혀 다치는 일이 일어났는데 똑같이 다쳤음에도 보두행만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피부가 점차 썩어 들어가는 나병이자 한센병으로 불린 심각한 불치병의 초기 증상이었죠. 이 소식을 들었던 아말릭 1세도 슬픔에 잠겼으나 이내 병이 들었어도 자신의 아들이 지도자로서 능력은 출중하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왕위를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보두행 4세의 몸 상태는 왕위를 이어받은 이후 악화되기 시작했고 사혈, 기름 마사지 등 고통스러운 치료를 견디면서도 왕으로서의 위엄과 건재함을 살라딘에게도 과시해야 했기에 한 손으로 말을 타는 법도 배우고 익히게 되었고 특히 얼굴의 병환이 심해져 가면을 쓰고 다니게 되어 영화 킹덤 오브 헤븐에서처럼 항상 은색 가면을 쓰고 나병왕으로도 불리며 살라딘과 대적하게 됩니다. 한편 이제 살라딘의 입장은 다시 뒤바뀌었습니다. 누르아딘이 살아있을 때야 자신의 이집트와 누르아딘의 완충제로서 예루살렘 왕국이 필요했지만 이제 시리아 지역까지 누르아딘이 가졌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게 되니 자신을 믿지 못하는 세력과 반대파들까지 모두 규합하려다 보니 거대한 다른 적이 필요했죠. 바로 십자군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긴장감 속에 예루살렘 왕국을 섭정 통치하던 레몽 3세의 평화 조약으로 살라딘은 바쁘게 이슬람 내부에 자신의 반대 세력들을 진압해 나갔고 그렇게 3년이 흘러 1176년 레몽 3세의 섭정은 끝나고 15세의 성년이 된 보두행 4세는 제대로 왕권을 잡게 됐으며 이제 본격적인 숙적 살라딘과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1176년 7월 레몽 3세의 섭정이 끝나고 15세로 성년이 되어 예루살렘 왕국의 통치권을 얻게 된 소년왕 보두행 4세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살라딘과의 평화조약부터 깼습니다. 이대로 시간만 두면 고립된 예루살렘은 더 힘들어지고 살라딘만 세력을 키우게 시간을 주는 꼴이었으니까요. 보두행 4세는 기사들을 이끌고 알레포 지역으로 이동해 먼저 인근 다마스쿠스 주변을 급습해 격파했고 바로 다음 달 8월엔 베카 계곡을 급습해 살라딘의 조카가 수비하고 있던 다마스쿠스 수비대를 물리쳤습니다. 이로 인해 살라딘은 놀라서 자신에게 반란 중인 잔존 장기 왕조 세력 진압을 멈추고 회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진 보두행 4세의 생각이 성공했지만 불과 한 달 후 북쪽에서 예루살렘 왕국의 강력한 우호국이었던 동로마 제국의 마누엘 1세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골칫거리였던 인접국 룸셀주크로 원정을 왔습니다. 하지만 환갑이 다 된 노쇠한 황제는 당연하게도 전투에 이골이 난 룸셀주크의 메수드 1세의 상대가 되지 못했죠. 그렇게 1176년 9월 이리오 케팔론 전투에서 대패하며 엄청난 피해를 입고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되니 예루살렘 왕국의 최대 우군이 사라져 살라딘에게 최대의 기회가 온 것이었죠. 이것은 알라가 주신 은총이라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살라딘은 이집트에서 자신이 모을 수 있는 병력을 다 끌어모아 26,000여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1177년 예루살렘 정복 원정에 나섭니다. 그렇게 대군이 오는 동안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보두행 4세는 방어 병력을 있는 대로 끌어모았으며 그 중엔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의 주인공 발리안도 포함돼 있었죠. 허나 보두행이 모은 병력은 성전 기사단 500여 명과 수천의 보병이 다였습니다. 때문에 적과의 정면 충돌은 답이 없는 상황.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소년왕은 신하들과 회의 끝에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레몽 3세와 보헤몽 3세를 하림으로 보내 적의 시선을 끌었고 그 사이 자신은 500여 명의 정예 주력 기사단을 이끌고 예루살렘 수비가 아닌 아스칼론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살라딘은 단숨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정복하겠다는 심산으로 병력을 분산해 람라, 리다, 아르스프로 진격시켰고 자신은 후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긴 원정을 떠나온 데다 예루살렘 수비대의 저항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공격지에 대한 점령이 순조로웠죠. 그렇게 1177년 11월 25일 몽지사르에 먼저 도착해 있던 보드행과 기사단은 살라딘의 본대를 발견합니다. 보드행은 살라딘 본대의 경로를 우회해서 돌아가 뒤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병력이 적은 자신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길 뿐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병력 자체는 살라딘의 본대가 훨씬 많은 수였습니다. 그렇게 살라딘을 발견한 보드행 4세는 출전하기 직전 말에서 내려 예루살렘 왕국의 중요한 유물이었던 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승리를 기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와 함께한 정예 기사단은 병든 주군의 간절한 모습에 모두 감화되었고 단 한 명도 이 돌격 앞에서 말고삐를 돌리지 않겠다는 다짐과 맹세를 하고 그렇게 다시 말에 올랐고 돌격이 시작됐습니다. 의심하고 있던 살라딘 군이 너무나도 놀라며 당하기를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보드행 4세를 중심으로 그야말로 하나로 뭉친 수백 기의 기사단의 돌격은 살라딘의 진열 정중앙을 돌파해냈고 어마어마한 병력 차이를 극복하며 살라딘의 병력을 물리쳤습니다. 그야말로 기적같은 승리를 일군 것이었으니 이 전투가 살라딘의 역사상 가장 크게 패한 전투였던 몽지사르 전투였습니다. 살라딘은 예루살렘 정복을 눈앞에 두고 패주해야 했고 밤까지 이뤄진 추격에 무려 출전했던 병력이 10분의 1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이때 발리안이 이끌던 기마대의 추격으로 살라딘은 사로잡힐 위기까지 처했으나 운 좋게도 살라딘은 경주용 낙타를 타고 있었기에 겨우 잡히지 않고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삼국지에서 적벽대전에 패한 조조골이었죠. 이때의 강렬한 기억으로 살라딘에게 발리안은 그의 눈에 들어오는 인물이 되었죠. 그야말로 괴멸적 타격을 입은 살라딘은 이 전투로 명예의 큰 타격을 받게 됐고 보드행과 강화를 맺으면서 다시 세력을 회복하는데 전념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후로도 현명했던 보드행 4세의 정치력으로 병력으로 너무도 부족했던 십자군 국가들은 살라딘의 이슬람 진영과 아슬아슬한 줄타기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나병왕 보드행 4세에게 신이 허락한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어 나갔고 당연히 그의 직계 후계자는 없었기에 그의 누이였던 시빌라의 자식인 보드행 5세를 후임자로 지목하였고 1185년 봄 그렇게 위대했던 예루살렘의 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불과 23이었습니다. 그가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예루살렘과 십자군의 미래는 많이 달라졌을 거라 했죠. 그렇게 그가 서거함과 동시에 예루살렘엔 빠르게 아문이 드리워집니다. 당시 보드행 4세의 누이였던 시빌라에겐 기드리지냐, 줄여서 기라고 불리는 문제아이자 기대의 인물이 남편으로 있었습니다. 기는 프랑스 귀족 출신이었지만 고국에서도 하도 건달짓만 해대서 쫓겨나 여기까지 흘러들어왔는데 워낙에 훤칠한 키와 수려한 외모를 갖춘 덕에 시빌라의 마음을 사로잡아 남편으로 선택되었죠. 보드행 4세는 물론 신하들도 모두 기를 되다먹지 못한 인물로 평가절하하며 일명 망나니 기로 불렸습니다. 보드행 4세가 서거하고 나서
보드행 5세가 즉위했으나 불과 1년 만에 보드행 5세까지 사망하게 돼버렸고 시빌라가 여왕으로 추대되었으나 이 시빌라가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 기에게 왕권을 넘겨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아침 드라마 같은 전개 속에 능력은 없고 호기만 가득한 인물이었던 기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살라딘과의 휴전 협정을 깨고 자기 주변을 지나가는 상인들을 마음껏 약탈해 댔으니 관용의 군주였던 살라딘도 결국 폭발하고 예루살렘 왕국의 지하들을 선포하였고 수많은 무슬림 용병들이 합류했으며 그렇게 3만의 대군이 만들어졌습니다. 반대편인 예루살렘의 기도 이 소식을 듣고 유럽의 지원을 요청했고 그렇게 살라딘 병력의 절반인 15,000의 병력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전을 앞두고 시작한 작전 회의에서 레몽 3세는 적은 대군이지만 워낙 장거리에서 모인 병력들이라 시간을 끌며 수비적으로 맞서면 유리할 거라 했지만 기는 자신은 겁쟁이가 아니며 큰 그릇의 인물은 맞서 싸우는 법이라며 레몽의 충언을 무시하였고 병력을 모두 이끌고 출진했습니다. 그렇게 7월 무더운 한여름에 중장갑을 입은 십자군의 행군은 병력들을 엄청나게 지치게 했으며 바로 이것을 노리고 살라딘은 십자군과 약 4시간 거리의 티베리아스 호수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십자군은 빨리 행군해서 물 부족으로 갈증에 허덕이는 병력을 티베리아스에 도착하게 하려 했지만 중간에 계속해서 살라딘의 기마 군수들이 나타나 치고 빠지며 시간을 지체시켰습니다. 중장갑의 십자군은 이 공격엔 별 타격이 없었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는 것이었죠. 기마궁수의 계속되는 시간 끌기 공격에 결국 당초 예상했던 4시간 거리를 2배 이상 지체하게 됐고 밤까지 늦어져 결국 2개의 뿔이 난 것 같은 모양의 언덕이 있는 하틴의 뿔이란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하틴에서 물 한 모금 못 마신 채 야영을 하게 됐고 십자군의 갈증이 극에 달한 다음 날 살라딘은 주변을 포위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가뜩이나 갈증이 나는데 열기와 연기는 십자군의 전의와 이성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근거리에 보이는 티베리아스 호수에 물을 마시겠다고 진격해 나가기 시작했고 역시나 기다리고 있던 무슬림 병력이 깨격파당했습니다. 그렇게 메인 병력들이 괴멸당하고 승기를 잡은 살라딘의 총공세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기를 호위하던 기사단의 수는 150여 명, 기사 한 명당 이슬람 병사 5명은 상대한다는 막강한 전투력의 기사단이기에 2만여 명의 살라딘의 공세를 무려 3번이나 격퇴시켰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결국 기사단도 단 2명 살아남고 전멸하였고 그야말로 십자군은 대패, 기는 사로잡혔고 사실상 모든 병력을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그나마 탈출한 기사가 있었으니 그가 발리안이었습니다. 탈출은 했으나 그의 처와 자식은 이제 바람 앞에 등불이 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발리안은 용기를 내어 살라딘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족을 데려올 수 있게 통행증을 달라고 요청했고 당시 무식했던 기사들 중 발리안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면서 살라딘과 안면이 있던 터라 흔쾌히 살라딘은 이를 허락하고 통행증을 내주었죠. 그렇게 살라딘의 관용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간 발리안이었지만 이미 병력이 전멸한 예루살렘에 있던 주교며 백성이며 발리안을 보자 유일하게 남은 지휘관급 기사를 보고 모두가 몰려들어 발리안을 사령관으로 추대합니다. 발리안은 자신은 살라딘과 약속했다며 거절했지만 이슬람 같은 이교도와의 약속은 안 지켜도 된다거나 백성들을 버릴 참이냐고 호소했고 그렇게 발리안은 착잡한 마음을 고쳐먹고 킹덤 오브 헤븐처럼 예루살렘을 방어하게 됩니다.
1187년 9월 20일 드디어 예루살렘 공방전이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병력도 없고 살라딘의 2만 대군은 건재했으니 공성무기로 9일 만에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무너진 성벽으로 밀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 발리아는 다시 한번 나서 살라딘의 막사로 찾아갔습니다. 살라딘은 그를 보고 처음엔 조소했습니다. 이미 무너진 성하고 무슨 협상을 하겠냐고 말이지요. 하지만 발리아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항복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안의 이슬람 성지를 모두 불태우고 5천여 명의 무슬림 노예도 전부 죽여버릴 것이요. 이렇게 발리안의 강렬한 의지는 살라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살라딘은 강력한 군율로 예루살렘 백성을 해치거나 약탈하지 못하게 했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해 돈만 받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풀어주었으며 그마저도 가난한 백성은 할인까지 해주고 떠나게 했습니다. 88년 전 1차 십자군이 보였던 야만적 학살은 반복되지 않았죠. 이로 인해 그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추앙받는 자비와 관용의 군주로 존경받게 됐습니다. 1187년 10월 2일 그렇게 예루살렘 왕국은 멸망했고 이곳은 다시 무슬림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시금 3차 십자군 원정의 계기가 만들어졌고 저 먼 곳 서쪽에서 다시 한번 살라딘과 자웅을 벌일 걸출한 인물도 3차 원정에 참전하기에 이르렀으니 그가 바로 사자의 심장을 가졌다는 인물, 영국의 사자왕 리처드였습니다. 그렇게 평화가 찾아온 것 같은 이곳 예루살렘은 다시 전운에 휩싸이게 됩니다.